그날 나는 잃어버린 내 딸을 봤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걸레를 짜던 그 여자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앳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내 가슴 한쪽이 먼저 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소매를 걷는 그 순간 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고 말았습니다. 그 손목의 작은 화상 자국을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설마 했습니다. 아니, 설마여야만 했습니다. 내 두 다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본 걸까요? 이바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비릿한 락스 냄새가 코끝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과 수행원을 거느리고 빳빳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채 서 있는 나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구정물에 맨손을 담근 저 여자의 거리는 불과 3걸음 남짓이었습니다. 내가 일군 수십 개의 계열사 중 하나, 내가 주인인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곳. 그곳에 엎드린 저 여자를 향해 내 발은 천근만근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단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여자는 문가에 멈춰선 내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묵묵히 변기 주변의 시커먼 물때를 거친 수세미로 훔쳐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듯 깡마른 뒷모습, 뼈마디가 툭 붉어진 가녀린 손목, 낡아빠져 끝이 다해진 고무장갑 위로 아슬아슬하게 드러난 그 반달 모양의 흉터. 내 기억 속 20년 전 그날이 시뻘건 불길처럼 생생하게 나를 덮쳐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서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노름판에 미쳐 집안의 숟가락 하나까지 다 내다 팔았고 나는 핏덩이 같은 내 딸을 등에 업고 시장통 국밥집 주방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잠시 아이를 방구석에 뉘어놓고 펄펄 끓는 육수통을 옮기던 찰나였습니다.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내 핏덩이가 어미를 찾겠다고 엉금엉금 기어와 그 뜨거운 냄비 곁으로 작은 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던 그 순간 나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응급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내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차라리 내 손목이 끊어질 것을, 차라리 애미인 내가 그 끓는 물을 온몸으로 뒤집었을 것을, 어미가 못나서, 어미가 가난하고 무능해서 내 귀하고 어여쁜 새끼 몸에 평생 지우지 못할 끔찍한 낙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 반달 모양의 흉터는 내 뼈에 깊숙이 박힌 천연 같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 인간 말종이 어린 것을 몰래 안고 도망쳐버린 그날부터 나는 단 하루도 두 다리를 뻗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급 한정식의 귀한 음식을 씹다가도 흉터진 그 작은 손목이 떠올라 목구멍으로 피를 삼키듯 토해냈고 수백만 원짜리 명주 이불을 덮고 누워도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미친년처럼 맨발로 겨울거리를 뛰쳐나간 밤이 수백 번 수천 번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 새끼를 잃었으니 세상을 다 사버릴 만큼 돈을 모아 기필코 내 딸을 찾아내겠다고 피눈물로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남의 피눈물도 밟아가며 기어올라 이룬 굴지의 기업입니다. 전국 고아원이란 고아원은 다 뒤지고 다녔고 수억 원의 돈을 들여 심부름 센터를 풀었지만 내 딸은 연기처럼 사라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막힌 우연이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그저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안의 모든 핏줄이 어미의 직감이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가여운 어깨를 붙잡고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뺨을 쓰다듬으며 내가 내 딸이 맞느냐고, 내 손목에 그 상처가, 이 못난 애미가 낸 그 상처가 맞느냐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수행비서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미친 사람처럼 오열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저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비서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 끔찍하고 기막힌 순간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죽인 채 여자의 뒷모습을 두 눈에 핏발이 서도록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자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젖은 장갑을 벗어 던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액정 너머로 들려오는 앙칼지고 표독스러운 목소리는 밖에서 듣는 내 귀를 의심하게 할 만큼 넓은 화장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벌써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돈을 안 보내. 어머니, 죄송해요. 오전 타임 끝나는 대로 바로 입금하려고 했는데 관리소장님이 점검을 오셔서 아직 검사를 못 받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시끄러워. 내깐년이 군뱅이처럼 민기적거리니까 우리 집안 꼴이 이 모양 이 꼴 아니야. 우리 아들 회사 당장 이자 막아야 하는데 넌 며느리라는 년이 남의 변기통이나 닦으면서 돈 몇 푼 쥐어짜는 것도 똑바로 못해? 근본 없는 고환영 걷어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더니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고환연. 그 단어가 시퍼런 작두날이 되어 내 심장을 잔인하게 난도질했습니다. 여자는 전화기 너머의 잔혹한 폭언에 이미 익숙해진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바보처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목소리는 두려움에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똑바로 들어. 오늘 일당 받는 족족 1원 한 푼 남기지 말고 다 우리 아들 통장으로 붙여.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회사에 아주 귀하신 분들 오시는 투자 연회장 있는 거 알지? 너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눈에 띄지 말고 주방 뒤쪽에서 음식 나를 준비나 해. 내가 입을 비단옷 세탁소에서 찾아놓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 네. 어머니, 청소 끝나자마자 꼭 맞춰서 갈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화장실은 다시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여자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조용히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소리내어 엉엉 울지도 못하고 락스물이 잔뜩 묻은 거친 맨손으로 눈물만 훔쳐냈습니다. 숨을 죽이고 흐느끼는 그 처절한 뒷모습을 지켜보는 내 눈에서도 기어이 뜨거운 핏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꾹 쥔 주먹 안으로 손톱이 파고들어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나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니라니. 방금 전 여자를 짐승 잡듯 닥달하며 온갖 모욕을 퍼붓던 늙은 여우 같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시어머니인 모양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빌어먹을 집구석이길래 제 집안 며느리를 남의 건물 변기 청소부로 내몰고 그 피 같은 돈마저 1원 한 푼 남김없이 쥐어짜 간단 말입니까?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라니. 근본 없는 고환연이라니. 내 핏줄이 맞다면 저 가여운 아이가 정녕 하늘이 점지해준 내 하나뿐인 딸이 맞다면 저 아이는 이 나라 천하를 다 가져다 주어도 모자랄 내 굴지의 기업을 통째로 물려받을 귀하디 귀한 대기업의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내 목숨을 갈기갈기 찢어 바쳐서라도 지켜냈어야 할 내 세상의 전부이자 내 우주입니다. 그런 내 금쪽 같은 아이가 빚더미에 앉은 허울뿐인 시댁 식구들 입에 풀칠을 해주기 위해 쓰레기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남의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심장에 지옥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늙은 어미의 오장육부가 다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금니가 부서져라 꽉 깨물며 억지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그토록 애타게 찾던 내 딸이 맞다면, 만약 저 참혹한 지옥불을 견디고 있는 저 아이가 내 핏줄이 맞다면, 나는 그저 눈물 콧물 쏟으며 불쌍한 내 핏덩이를 안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새끼를 저 구덩이에 쳐놓고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한 자들, 내 딸의 피와 땀을 거머리처럼 빨아먹으며 떵떵거리는 저 더러운 기생충들,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뼈도 못 추리게 철저히 짓밟아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단숨에 죽여주는 것은 너무 큰 자비입니다. 그들이 가장 기대하고 목을 매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줄 것입니다. 화장실 문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처음에 이곳에 들어올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거칠게 닦아낸 내 늙은 얼굴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20년을 짓눌려 온 어미의 피 맺힌 한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복수심으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비서, 내 목소리는 지옥에서 걸어나온 야차처럼 낮고 차가웠습니다. 네, 회장님. 저 안에서 청소하는 여자. 이름, 나이, 자라온 환경. 그리고 저 여자의 남편이라는 놈의 회사 상태, 시댁 식구들 뒷조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밤 자정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놓치면 자네 목숨이 날아갈 줄 알아.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굽이 높은 구두를 돌려 세우며 다시 한번 굳게 닫힌 화장실 문을 돌아보았습니다. 문고리를 쥔 내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 작은 어깨, 붉게 달아오른 손목의 흉터, 그리고 근본 없는 고아년이라며 내 딸의 가슴에 비수를 꽂던 그 여우 같은 늙은이의 목소리. 투자 연회장이라고 했겠다. 내일 모레 귀하신 분들을 모시는 자리가 있다고 했겠다. 기다려라. 내가 찾던 아이가 정말 저 아이라면 어미가 내가 흘린 눈물을 그들의 시뻘건 핏물로 갚아줄 테니. 화장실에서 그 아이를 남겨두고 돌아온 어젯밤부터 나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불 꺼진 회장실 소파에 화석처럼 굳어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그 아이의 낡은 작업복 캐비닛에서 찾아낸 머리카락 몇 가닥. 그것을 유전자 검사센터로 넘긴 순간부터 내 숨통은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발, 하늘이시여, 제발. 내 평생 부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 한번 숙인 적 없던 내가 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수천 번 수만 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비서의 손에 들린 하얀 서류 봉투를 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내가 잃어버린 20회의 진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뒷조사 결과와 방금 센터에서 도착한 검사 결과지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단숨에 봉투를 낚아채 결과부터 확인했을 나였지만 덜덜 떨리는 손은 허공에서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내 어미로서의 직감이 틀렸고 그저 우연히 똑같은 흉터를 가진 남의 자식일 뿐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애써 서류 봉투를 책상 한쪽에 밀어두었습니다. 심장 약 먹을 물을 찾듯 헐떡이며 먼저 김 비서가 내민 뒷조사 파일부터 펼쳐들었습니다. 그 아이 지훈이라고 했지.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해. 네, 회장님. 박지훈. 현재 나이 23입니다. 20살 무렵 보육원을 퇴소할 때까지 천안에서 자랐고 입소 당시 기록을 보면 김 비서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나는 피가 맺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입소 당시 나이 3살 추정. 이름과 출신을 알 수 없어 보육원 원장이 지어준 이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특징란에 오른쪽 손목에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 천안. 그 인간 말종 같던 전 남편의 고향이 천안이었습니다. 노름빚에 쫓기다 내 핏덩이를 안고 도망친 그놈이 끝내 아이를 책임지지 못하고 제 고향 바닥의 보육원 앞에 내버리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천벌을 받아 뼈가 바스러질 놈. 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꺽꺽거리는 숨을 토해냈습니다. 파일 속에 첨부된 보육원 시절의 낡은 사진 속에서 내 딸은 남이 입다 버린 헐렁한 옷을 입고 풀 죽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두르고 매일 밤 고급 와인을 마시며 허구한 날 죽고 싶다 원망하던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내 어여쁜 핏덩이는 눈칫밥을 먹으며 추위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것이 보육원을 나와서 시댁이라는 작자들은 도대체 어떤 기생충 같은 집구석이길래 내 안이 그 아이의 고열을 짜내고 있는 거야. 이제 고작 23밖에 안 된 핏덩이를 20살에 보육원을 퇴소하고 식당 일을 전전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강 여사는 겉으로는 대성물산이라는 중소기업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장은 껍데기뿐입니다. 남편이라는 자는 회사 직함을 달고 매일 술집이나 전전하는 남봉꾼이고 회사는 이미 3년 전에 부도가 났어야 할 빚더미입니다. 그런데 사채를 끌어다 쓰며 하루하루 이자 막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박지훈 씨가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오후에는 저희 계열사 빌딩 화장실 청소부로 투잡을 뛰며 번 돈을 시어머니 강 여사가 매일 저녁 갈취해 사채 이자를 갚고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의 나이도 어리다는 이유로 시댁 식구들 모두가 박지훈 씨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하녀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던 최고급 만년필이 두 동강나며 손바닥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뇨. 내 배 아파 나온 핏줄을, 이 명자의 피가 흐르는 유일한 상속녀를, 이제 가스물을 넘긴 내 귀한 새끼를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쥐새끼 같은 것들이 감히 피땀을 빨아먹고 화장실 변기통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라며 근본 없는 년이라 모욕하던 화장실에서의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일 모레 귀하신 분을 모시고 투자 유치 연회장을 연다고 하더군. 당장 내일 부도가 나도 모자랄 판국에 연회장? 어디서 또 남의 피눈물을 뽑아먹으려고 사기판을 벌이는 거야. 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김 비서가 서류 한 장을 조용히 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 투자 유치라는 것 사실 저희 명성그룹 계열사인 명성 인베스트먼트에 낸 투자 제안서입니다. 뭐라고?
최근 저희 계열사에서 유망 중소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 심사를 진행 중인데 대성물산이 서류를 위조해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모레 열리는 연회장은 저희 쪽 투자 심사역들을 접대하고 확답을 받아내기 위해 영끌을 해서 벌이는 사기극입니다. 순간 나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하늘이 돕고 조상님이 돕는다는 말이 이런 것입니까? 나를 속이고 내 돈을 빼먹기 위해 덫을 놓은 곳에 내 딸을 짓밟고 피를 빨아먹던 짐승들이 스스로 목을 들이밀고 나타난 것입니다. 회장님, 이제 봉투를 확인하시지요. 김 비서의 말에 내 웃음이 뚝 멎었습니다. 그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핏빛 복수의 명분을 완성해줄 단 한 장의 종이뿐이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마침내 그 하얀 유전자 검사 결과지 봉투를 찢어발기듯 열었습니다. 빼곡한 글씨와 그래프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노안이 온 두 눈을 부릅뜨고 서류의 가장 밑바닥 붉은색 도장이 찍힌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시선을 꽂았습니다. 검사 결과 유전자 일치도 99%, 친생자 관계가 성립함. 나도 모르게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 종이 쪼가리를 가슴에 부여안고 그대로 회장실 대리석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가 내 새끼야 내 딸아. 20년이었습니다. 죽었을지 살았을지도 모르는 내 핏덩이를 찾아 헤맨 지옥 같은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얼굴에 비비며 나는 바닥을 뒹굴며 통곡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비싼 실크 블라우스가 엉망이 되도록 내 목구멍에서는 피를 토하는 듯한 오열이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지훈아, 내 딸아. 어미가 못나서 어미가 너를 끝까지 안고 도망치지 못해서 이제 겨우 23 꽃다운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쓰레기 구덩이 속에서 너를 하녀처럼 살게 만들었구나. 어미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년이다. 바닥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김 비서마저 고개를 돌리고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짐승처럼 울부짖던 나는 이내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눈물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새끼를 찾았으니 어미의 눈물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방금 전까지 무너져 내리던 불쌍한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시뻘겋게 핏발이 선 두 눈, 차갑게 굳어진 입술, 지옥에서 펄펄 끓는 가마솥을 부수고 기어 올라온 복수기 야차가 나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 내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서늘한 얼음장처럼 차갑고 잔혹한 살기만이 묻어났습니다. 내일 모레 그 대성물산이라는 시궁창 쥐새끼들이 여는 투자 연회장. 네, 회장님. 우리 쪽 심사역들 전부 빼. 내가 직접 간다. 나는 찢어진 만년필의 잉크를 책상 위 서류에 보란 듯이 흩뿌리며 을조렸습니다. 내 딸의 피를 빨아먹은 데가 눈물로는 안 갚는다. 그 늙은 여운형과 그 쓰레기 같은 집안 전체를 그 연회장 한가운데서 숨도 못 쉬게 밟아 터뜨려 줄 테니까. 내 귀한 핏줄을 건드린 죗값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내일이면 그 더러운 쥐새끼들이 내 회사에 목숨을 구걸하러 오는 연회장 날입니다. 당장이라도 쳐들어가 그 늙은 여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나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가만히 앉아 밤을 지새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수행 비서도 없이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낡은 택시를 집어타고 그 아이가 산다는 산동네 구비진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라도 단 1초라도 내 새끼가 숨쉬고 있는 모습을 두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 남은 이성의 끈마저 모조리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매캐한 연탄재가 굴러다니는 산동네의 낡은 빨간 벽돌 빌라 앞이었습니다. 가로등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이제 갓 23밖에 안 된 내 가여운 핏덩이가 제 몸짓만 한 커다란 비닐봉지 2개를 양손에 쥐고 낑낑거리며 비탈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불판을 닫고 오후 내내 내 건물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녀린 어깨에는 쉴 틈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양손에 들린 것은 내일 연회장에서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입고 갈 세탁소에서 갓 찾아온 비단옷과 남편놈의 고급 양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빌라 1층의 녹슨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화려한 외출복에 진주 목걸이까지 두른 늙은 여자가 악다구니를 쓰며 튀어나왔습니다. 서류 속 사진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얼굴. 내 딸의 피와 땀을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사는 짐승. 시어머니 강 여사였습니다. 야, 이 군뱅이 같은 년아. 넌 도대체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와. 어머니, 죄송해요. 세탁소 문이 닫혀 있어서 제가 사장님 댁까지 뛰어가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찾아오느라. 시끄러워. 내일이 어떤 날인 줄 알아? 우리 회사에 수십억을 꽂아줄 대기업 회장님들 모시는 자리야. 그런데 이 비싼 옷을 그따위로 꾸깃꾸깃 들고 와. 고아원에서 굴러먹던 천박한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고 어디서 흙먼지 펄펄 날리는 길바닥에 내 비단옷을 끌고 다녀. 짝!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고요한 밤의 골목길을 찢어발겼습니다. 강 여사의 매몰찬 소나기가 지훈의 하얀 뺨을 무참히 후려친 것입니다. 그 충격에 지훈은 중심을 잃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양손에 들려있던 세탁물 비닐이 찢어지며 옷걸이가 바닥에 요란하게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내 옷. 이 미친년이 기어코 내일 일을 망치려고 환장을 했지. 밥버러지 같은 년. 근본 없는 고아년을 걷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강 여사는 넘어진 지훈을 일으켜주기는커녕 바닥에 떨어진 제 비단옷에 먼지가 묻었다며 지훈의 어깨를 발로 퍽퍽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반항 한번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웅크려 제품으로 옷을 감싸 안으며 그 발길질을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다려놓을게요. 옷 다 상해요, 어머니. 입 다물어. 오늘 밤새워서 이 옷먼지 하나 없이 다려놓고 내일 연회장 주방에서 설거지나 해. 눈에 띄기만 해봐. 그날로 내년 짐 싸서 길바닥에 나앉을 줄 알아. 강 여사는 씩씩거리며 찢어진 비닐봉지를 빼앗아 들고는 쾅소리가 나게 철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골목길 전봇대 뒤편 어둠 속에 숨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내 입을 틀어막은 두 손에서 뜨거운 핏물이 떨어지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귀하고 귀한 핏줄이 내 세상의 전부인 하나뿐인 내 새끼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20년 전에 그 참혹했던 어느 겨울날이 내 머릿속을 시퍼렇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지훈이를 잃어버리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시장통 리어카 노점상 앞을 지나가는데 이제 겨우 3살 난 내 핏덩이가 진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싸구려 원피스를 꼭 쥐고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거 입을래. 하지만 그날 내 주머니에는 쌀 한 줌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단돈 5,000원. 그 5,000원이 없어서 나는 내 새끼의 작은 손등을 매몰차게 때리며 그 분홍색 옷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입게 생겼어. 정신 차려. 시장통 한복판에서 서럽게 울던 내 딸. 가난하고 무능한 어미를 만난 죄로 단 한 번도 예쁜 옷을 입어보지 못한 채 남편 놈의 손에 이끌려 생면부지의 고아원 문턱에 버려졌던 내 불쌍한 새끼. 그 끔찍한 가난의 저주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23 어여쁜 처녀가 된 내 딸을 저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리고 남의 비단옷이나 부여잡고 울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늙은 어미가 찢어 죽일 죄인이었습니다. 천하의 대기업 회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딸 하나 저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못했는데. 흑흑. 골목길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지훈이 바닥에 흩어진 짐들을 주워 담으며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여운 울음소리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봇대 뒤에서 걸어나갔습니다. 당장 달려가 내 딸이라고, 이 어미가 널 데리러 왔다고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얼굴을 드러내면 내일 연회장에서 저 짐승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완벽한 무대가 망가집니다. 나는 깊게 눌러쓴 모자챙을 더 내리고 지팡이를 짚은 힘없는 노파인 척 발걸음을 늦추며 지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낡은 옷걸이 하나를 집어 지훈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새댁 괜찮아요?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지훈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발갛게 부어오른 뺨과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두 눈이 내 심장을 또 한 번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아내, 감사합니다. 지훈이 황급히 옷걸이를 받아들려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아이의 두 손을 덥석 쥐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청소와 식당 설거지로 지문조차 달아 없어진 굳은 살이 박인 거칠고 차가운 손, 그리고 오른쪽 손목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 내 딸이 맞았습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내 귀한 핏줄이 맞았습니다. 아가씨 손이 왜 이렇게 차? 이리 고운 나이에 무슨 고생을 이리 험하게 해서 손이 다 얼음장이야. 나는 그 거친 손을 차마 놓지 못하고 내 주름진 두 손으로 피가 통하도록 싹싹 문질렀습니다. 뜨거운 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지훈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갑자기 손을 붙잡고 우는데도 고아로 자라며 평생 따뜻한 체온 한 번 느껴보지 못했을 내 착한 딸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프게 웃으며 내 손을 살며시 마주 쥐어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밤이 늦었는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훈은 내 손등을 토닥여주고는 무거운 짐을 안고 쩔뚝거리며 낡은 빌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녹슨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에 육중한 묘비를 세우듯 쾅 하고 울렸습니다. 나는 그 빈 골목길에 우두커니 서서 지훈의 체온이 남아있는 내 두 손을 얼굴에 묻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딸아. 내 불쌍한 딸아. 어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어미가 내 체온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눈물은 사치입니다. 나는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대기시켜둔 검은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내 눈빛은 이제 지옥의 염라대왕보다 더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김비서,
전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지시하십시오. 내일 연회장. 대성물산 그 늙은 여우년이 무슨 짓을 벌이려는지 그 집안 식구들이 내일 우리 투자자들 앞에서 어떤 혀를 놀릴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판을 깔아놔.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산동네의 불빛을 노려보며 어금니를 으스러져라 씹어 삼켰습니다. 내일 그년이 제일 아끼는 비단옷을 갈기갈기 찢어발겨주지. 쥐새끼 한 마리도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연회장 사방을 틀어막아라. 그 가짜들의 무덤은 내일 내가 직접 파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 짐승만도 못한 버러지들아. 내일 너희들의 숨통을 끊어놓으러 갈 것이다.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붉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내 입술에도 핏빛처럼 붉은 연지를 발랐습니다. 평생을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인으로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내 몸에 흐르는 야차 같은 피를 굳이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 딸의 고열을 빨아먹은 저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내 발밑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들이 평생을 구걸해도 감히 쳐다보지 못할 거대한 부와 권력이 무엇인지, 그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았던 내 귀한 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이 붉은 옷을 입고 그들의 눈동자에 피눈물로 새겨줄 작정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연회장에 내가 사냥꾼의 발걸음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내 계열사가 소유한 서울 최고급 호텔의 가장 큰 홀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이 눈이 시리도록 반짝이고 있었고 바닥에는 발소리조차 나지 않는 두꺼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메인 홀이 아니라 2층에 은밀하게 마련된 VIP 전용 관전실로 향했습니다. 한쪽 벽면이 특수 유리로 되어 있어 아래층 연회장의 모든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본 연회장의 풍경은 참으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젯밤 내 딸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도 품에 안고 지켜냈던 그 비단옷. 시어머니 강 여사는 먼지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그 옷을 휘감고 진주 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단 채 연회장 입구에서 천박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술에 절어 얼굴이 벌건 남편이라는 놈이 내 돈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 회사 심사역들에게 허리가 부러져라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짜들, 껍데기뿐인 허세로 똘똘 뭉친 사기꾼들. 당장 내일 어음 이자를 막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빚쟁이 주제에 수백억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짓는 그 뻔뻔한 낯짝을 보니 오장육부가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내 두 눈은 그 쓰레기들을 지나쳐 연회장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훑고 있었습니다. 내 딸, 내 가여운 지훈이, 그 고운 얼굴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박지훈 씨는 지금 주방 뒤쪽 복도에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로 메인 홀에는 발도 들이지 못한 채 혼자서 수십 명분의 식기 렌탈과 음식 세팅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나는 짐승처럼 이를 갈며 관전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화면 속 좁고 어두운 주방 복도, 그곳에 내 딸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불빛과는 철저히 단절된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지훈이는 자기 몸통만 한 무거운 얼음통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는 이미 음식물과 물기로 얼룩져 있었고 어제 길바닥에서 뺨을 맞아 부어 올랐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메인홀에서 고상한 미소를 짓고 있던 강 여사가
주방 쪽으로 쏜살같이 들어오더니 지윤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화면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 늙은 여우의 도끼 어린 입모양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했지. 어디서 재수없게 얼쩡거려. 강 여사는 억울해하는 지윤의 팔뚝을 꼬집고 비틀며 기어이 내 딸을 싱크대 구석으로 밀어넣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내 귀한 핏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딸을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모니터를 부숴버릴 듯 꽉 쥔 내 두 손의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유리를 깨고 뛰어내려가 그 늙은 여우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나는 끓어오르는 살기를 억누르며 다시 2층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 여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가면 같은 미소를 장착하고 우리 회사 수석 심사역에게 다가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김 비서에게 턱짓을 해 심사역의 마이크를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강 여사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관전실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아유, 본부장님, 저희 대성물산이 기술력 하나는 전국 최고 아닙니까? 이번 투자만 확정 지어주시면 저희가 명성그룹에 뼈를 묻겠습니다. 호호. 네. 사모님. 그런데 아드님께서 아직 젊으신데 경영을 돕고 계시군요. 훌륭하십니다. 가족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시니 보기 좋습니다. 며느님은 오늘 안 오셨습니까? 수석심사역이 내가 지시한 대로 자연스럽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강 여사의 얼굴이 순간 당황한 듯 굳어지더니 이내 능구렁이 같은 거짓말이 그 더러운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라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직 미혼입니다. 워낙 인물이 출중하고 회사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짝을 늦게 찾고 있지 뭡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투자받고 회사 규모 커지면 아주 번듯하고 뼈대 있는 집안의 규수들로만 선자리를 알아볼 참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주변에 좋은 집안 아가씨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호호. 순간 관전실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김 비서조차 숨을 들이마시며 경악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근본 없는 시궁창 집구석이라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도 파렴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서 나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내 딸을 데려다가 식모처럼 부려먹고 돈을 뜯어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투자를 받고 나면 부잣집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기 위해 내 딸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겠다는 더러운 속내였습니다. 법적인 아내인 지훈이를 먼지투성이 주방 구석에 가둬놓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내 아들은 미혼이니 부잣집 딸을 소개시켜 달라고 혀를 날름거리는 저 괴물들. 내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가닥의 이성마저 기어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시뻘건 불기둥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솟구쳤습니다. 김 비서,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야차의 숨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회장님, 아직 심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 열라고 했어. 저 쓰레기들이 하는 짓이 역겨워서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당장 1층으로 내려간다. 나는 의자를 거칠게 걷어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붉은 정장 위로 뿜어져 나오는 나의 살기는 당장이라도 저 연회장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듯 매서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 딸의 손을 잡는 순간 그때도 저 늙은 여우년이 며느리가 없다는 소리를 짓거릴 수 있는지
내 귀한 딸을 내버리고 어느 집안 교수를 찾겠다고 감히 주둥이를 놀릴 수 있는지. 회장님 내려가십니다. 메인홀 문 전면 개방해 수행원들의 무전소리와 함께 관전실의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서늘한 소리를 내며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1층 연회장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압도적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대해라. 내년이 그토록 굽신거리며 하자되던 거대한 돈줄의 진짜 주인이 내가 짓밟고 숨겨버린 내 불쌍한 딸의 어미가 지금 내 숨통을 끊으러 간다. 무거운 철문이 양옆으로 열리고 나는 2층 계단 위에 섰습니다. 내 몸을 감싼 핏빛 정장 위로 연회장의 화려한 크리스탈 조명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수행원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발소리조차 숨죽인 압도적인 위압감. 그 순간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가식적인 웃음소리도 일순간 멈춰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오직 나 하나를 향해 쏠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쥐고 흔드는 명성그룹의 진짜 주인, 내가 직접 강림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탓입니다. 나는 구두굽 소리를 무겁게 울리며 대리석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내 시선은 오직 한 곳, 연회장 가장 구석진 주방 문틈 사이로 웅크리고 있는 작고 초라한 그림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치가 백단인 늙은 여우 강 여사가 가장 먼저 나를 발견하고는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아니십니까? 명성그룹 회장님께서 저희같이 누추한 곳에 직접 행차를 다 해주시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번 투자를 올린 대성물산의 안주인. 비켜. 나는 강 여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얼음장 같은 두 글자만 뱉어냈습니다. 수행원들이 파리떼를 쫓듯 강 여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밀려난 강 여사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지만 내 권력 앞에 감히 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고 물러섰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우스운지 코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메인홀을 가로질러 가장 어둡고 차가운 구석, 주방 앞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내 딸 지윤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화려한 연회장 불빛을 등지고 서서 제 몸집만 한 무거운 얼음통을 낑낑거리며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는 땀과 물기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깡마른 손목은 당장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달려가 저 무거운 짐을 빼앗고 내 보석 같은 딸을 품에 와락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채 걸음을 떼기도 전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나르던 얼음통이 바닥의 카페턱에 걸려 덜컹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통 안에 쌓여있던 빈 와인잔 두어 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습니다. 쨍그랑 숨죽이고 있던 연회장에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맨손으로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나든 말든 손가락이 베이든 말든 극도의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내게 밀쳐져 분을 사귀고 있던 강 여사가 그 소리를 듣고 미친년처럼 달려왔습니다. 내 눈치를 보느라 억눌려 있던 본성이 폭발한 것입니다. 야, 이 미친년아. 내가 기어코 이 중요한 자리에 초를 쳐.
눈에 띄지 말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했지. 어디서 재수없게 덜그럭거려. 강 여사는 수백 명의 손님이 보는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바닥에 엎드린 지훈의 어깨를 뾰족한 구드코로 퍽 소리가 나게 걷어찼습니다. 지훈이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죄송하다는 말만 바보처럼 반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금방 치울게요.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야. 투자자분들 앞에서 더러운 입 놀리지 말라고 했지. 근본도 없이 고아원에서 굴러먹던 년을 걷어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너 같은 쓰레기한테 어울리는 건 시궁창이야. 당장 꺼져. 강 여사는 악에 받친 얼굴로 곁에 있던 웨이터의 쟁반에서 찰랑거리는 샴페인 잔을 확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술을 바닥에 웅크린 내 딸의 가녀린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끼얹으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내 눈에는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내 딸의 두 눈에서 떨어지던 참담한 눈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움츠러드는 가엾은 어깨.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옥불에서 걸어나온 어미 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탁! 둔탁하고 파열음 섞인 소리가 났습니다. 강 여사의 손이 허공에 멈춰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 늙은 여우의 손목을 부서져라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아야, 이게 무슨... 강 여사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서슬 퍼런 살기를 뿜어내는 내 두 눈과 마주친 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질려갔습니다. 명성그룹 회장이 가장 낮고 천한 청소부의 곁에서 자신의 손목을 꺾어버릴 듯 움켜쥐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동자만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이 천박한 년이 버릇없이 굴어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쥔 강 여사의 손목을 그대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아, 강 여사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힘없이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은 그 늙은 여우를 향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잔혹하고 차가운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듯 숨막히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바닥에 웅크려 있던 지훈이도 놀란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어두운 골목길에서 내 거친 손을 마주 잡아주었던 내 세상의 전부인 내 귀한 딸. 누구한테 감히 더러운 입을 놀리고 손을 대.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나는 강 여사의 목을 조르듯 내려다보며 사형 선고를 내리듯 의졸였습니다. 이 아이가 근본 없는 고아라고 했나? 내 아들 앞길을 막는 시궁창 같은 년이라고 했나? 그렇다면 그 시궁창이 오늘 너희들의 화려한 무덤이 될 것이다. 나는 품속에서 붉은 도장이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강 여사의 창백한 얼굴 위로 보란 듯이 흩뿌렸습니다. 똑똑히 봐라. 지훈이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린 나는 20년 동안 참아왔던 피눈물을 삼키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내가 너의 엄마다. 내가 허공에 흩뿌린 하얀 서류들이 마치 겨울날의 눈송이처럼 연회장 바닥으로 나풀나풀 떨어져 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숨을 죽인 그 거대한 홀 안에는 오직 종이가 대리석 바닥에 닿는 스스슥 소리와 샴페인 잔이 깨져 흐르는 끈적한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천박한 바닥을 기어다니는 청소부의 어미라니. 명성그룹의 주인이 뱉어낸 그 기막힌 선언에 사람들의 눈동자는 터질 듯이 커졌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경악한 것은 바로 내 발밑에 주저앉아 있는 늙은 여우, 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고급 마스카라로 치장한 그녀의 두 눈이 서류의 가장 밑바닥, 붉은 도장이 찍힌 친생자 관계 성립 99%라는 글자에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강 여사의 입에서 바람 빠진 풍선 같은 기괴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슬 퍼런 살기를 뿜어내며 서 있는 나의 얼굴과 내 등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 지훈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그녀의 안면 근육이 마비된 것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고급 양복을 빼입고 투자자들에게 굽신거리며 명함을 돌리던 지훈의 남편, 아니 그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 놈이 이쪽의 소란을 듣고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아니 회장님, 저희 어머니가 무슨 실수를... 남편 놈은 내 앞에 꿇어앉은 제 어미를 일으켜 세우려다 강 여사의 손에 들린 종이를 빼앗아 보았습니다.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그놈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이내 핏기가 싹 가시며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놈이 입고 있는 그 고급 양복. 어젯밤 내 가여운 딸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도 먼지 하나 묻지 않게 품에 안고 지켜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떠오르자 내 피 속에서 다시 한번 지옥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왜? 글을 못 읽나? 아니면 눈깔이 멀었나? 내 차가운 목소리가 넓은 연회장의 벽을 때리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내 놈들이 화장실 변기통이나 닿게 만들고 그 피 같은 일당마저 뜯어내 사체, 이자를 갚게 만든 그 가여운 아이. 내년이 길바닥에서 뺨을 후려치고 며느리가 아니라며 내 아들 앞길을 막는 고아년이라고 모욕했던 그 아이. 나는 구두굽으로 강 여사의 비단 치맛자락을 짓밟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유일한 핏줄이다. 천하의 명성그룹을 통째로 물려받을 내 하나뿐인 딸이란 말이다. 이 쥐새끼만도 못한 것들아. 내 일갈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곳곳에서 하객들의 경악 섞인 비명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성물산이라는 껍데기 회사의 사장 모자가 며느리를 학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무려 명성그룹의 친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하객들은 썰물처럼 그들 주변에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침내 뼈저리게 깨달은 강 여사는 기어나가는 벌레처럼 납작 엎드리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들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아니 사돈어른, 사돈어른, 제가 죽일년입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귀하신 따님인 줄도 모르고 천하의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아끼려다 보니 훈육이 조금 과했던 것뿐입니다. 지훈아, 지훈아, 내가 애미한테 말 좀 잘해다오. 응,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라 부르며 샴페인을 끼얹으려던 그 표독스러운 입에서 사돈이라는 단어와 친딸처럼 아꼈다는 구역질 나는 변명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라는 놈 역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장모님께 말씀 좀 드려.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왕비처럼 모실게.
제발 장모님 노여움 좀 풀어드려. 아, 인간의 바닥은 도대체 어디까지 천박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권력 앞에서는 간과 쓸개까지 빼주며 아양을 떨고 약자 앞에서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빨아먹는 저 흡혈귀 같은 것들. 나는 솟구치는 토기를 억누르며 내 다리에 매달리려는 강 여사의 손을 가차없이 걷어찼습니다. 내 몸에 더러운 손 대지 마라. 사돈, 장모, 그 찢어버릴 주둥이로 감히 어디서 함부로 호칭을 올려. 나는 뒤로 물러선 김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발표해. 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김비서가 연회장 중앙에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명성 인베스트먼트는 대성물산에 대한 500억 원 규모의 투자 심사를 전면 백지화합니다. 또한 대성물산이 명성그룹의 이름을 도용해 하청업체들로부터 끌어다 쓴 모든 어음과 불이익, 대출에 대해 즉각적인 상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한마디는 강 여사와 그 아들에게 내려진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안 돼.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그 투자가 엎어지면 우리 회사는 당장 내일 부도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개처럼 기라면 기겠습니다. 강 여사는 머리가 깨지도록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아들놈 역시 사색이 되어 내 바짓가랑이를 향해 기어왔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에는 이미 잡이라는 단어가 타버리고 남은 지 오래였습니다. 내년이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그 위대한 회사에 수십억을 꽂아줄 귀하신 분들이 오시는 자리라고. 내 딸이 내 비단옷에 흙먼지를 묻혔다며 길바닥에서 뺨을 때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친히 내년에 그 소중한 회사를 흙먼지도 남지 않게 박살 내주러 온 것이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샴페인 병을 집어들고 엎드려 비는 강 여사의 화려한 비단옷 위로 남은 술을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이 그녀의 머리채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사치다. 내 딸이 화장실 바닥에서 흘린 피눈물의 반이반도 갚지 못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거대한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더니 험악하게 생긴 덩치 큰 사내들 10수명이 몽둥이와 서류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김비서를 통해 미리 판을 깔아두었던 대성물산의 숨통을 쥐고 있는 악덕 사채업자 무리였습니다. 강 사장, 이 쥐새끼 같은 년아. 명성그룹 투자받는다고 우리 돈 수십억 끌어다 쓰더니 여기서 사기판을 벌이고 있어. 당장 잡아. 사채업자들은 비명을 지르는 강 여사와 남편놈의 머리채를 짐승 잡듯 휘어잡았습니다. 아, 나라. 이거나. 사돈어른. 지훈아.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지훈아. 수백 명의 하객이 경멸 어린 눈초리로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한 진주 목걸이가 바닥에 후두둑 뜯어져 구르고 비단옷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채 두 모자는 연회장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끔찍한 단말마가 복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핏발선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지옥 같은 최후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짐승이 치워지고 연회장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행원들이 서둘러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고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내 딸 지훈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지옥에 야차갔던 내 목소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형편없이 떨려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지훈이는 여전히 겁에 질린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는 내 어깨에 걸치고 있던 핏빛 정장 마이를 벗어 땀과 물기로 얼룩진 지훈이의 가녀린 어깨 위에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남아있는 그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았습니다. 어젯밤 골목길에서 내 손을 잡아주었던 그 늙은이가 바로 나란다. 내 어미란다. 네, 회장님이. 그래. 20년 전 그 추운 겨울날 끓는 물에 손을 댄 널 안고 응급실 바닥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던 못난 어미. 5,000원짜리 분홍색 원피스 하나 사주지 못해 내 손등을 때리며 울렸던 그 죄인 같은 어미가 바로 나다. 내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주위의 시선도 체면도 모두 내팽개친 채 무릎을 굽혀 지훈이를 내 품이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 어미가 널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내 귀한 딸을 이런 지옥 구덩이에서 살게 만들었어. 내가 죽일년이다. 내 딸아. 내 불쌍한 새끼야. 지훈이의 몸이 내 품 안에서 사시나무처럼 잘게 떨렸습니다. 20년 평생 부모의 온기라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을 내 아이가 마침내 내 등을 마주 안아오며 서러운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엄마예요? 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엄마야. 내 엄마야. 두 번 다시는 이 세상 그 어떤 놈도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가 다 막아줄게. 우리는 그 넓고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서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한참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20년의 한이, 20년의 뼈저린 그리움이 서로의 눈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훈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 딸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자, 지훈아. 나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고개를 숙인 채 길을 터주는 그 넓은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내 딸과 함께 연회장 밖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으로 가자. 연회장을 뒤로하고 내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푹신한 세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나는 내 딸 지훈이의 앙상한 어깨를 부서져라 안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동안의 극심한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풀린 탓인지 내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까무무륵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색거리는 고른 숨소리, 내 옷깃을 꽉 쥔 채 놓지 못하는 그 작은 두 손의 온기, 그 평화롭고 가여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나는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야 내 세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내 귀한 딸이 오늘 밤부터는 끔찍한 악몽 없이 고운 꿈만 꿀 수 있을까요? 차량이 거대한 철문을 지나 내 대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고용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소리에 지훈이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눈을 뜬 지훈이는 눈앞에 펼쳐진 궁전 같은 으리으리한 저택과 정원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다 엄마 집이에요? 아니, 오늘부터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딸, 우리 지훈이의 집이란다. 자, 들어가자. 나는 머뭇거리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고 저택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 차갑고 거대한 집에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것은 이 넓은 곳에 내 새끼의 숨소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마저 온기를 머금은 듯 따스하게 우리 모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훈이를 데리고 2층의 가장 크고 볕이 잘 드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직후 내가 직접 지시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만 꾸며놓은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지훈이의 두 눈에 커다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넓은 드레스룸 안에는 23 어여쁜 아가씨에게 어울릴 만한 최고급 옷과 구두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한가운데 마네킹에는 진분홍색 레이스가 화려하게 달린 명품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기억나니? 내가 3살 때 시장통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사달라고 조르며 울었지. 5,000원이 없어서 그 옷을 빼앗고 내 손등을 때렸던 어미의 죄를 20년이 지난 오늘에야 갚는구나. 내 말에 지훈이는 기어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내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지훈이를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내 손으로 직접 그 아이의 몸을 씻겼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느라 멍이 든 무릎, 시어머니에게 꼬집히고 맞아 시퍼렇게 멍든 가녀린 어깨, 그 참혹한 상처들을 어루만지며 나는 또 한 번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가장 좋은 향기가 나는 비누로 씻기고 가장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 뒤 나는 지훈이를 푹신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목의 반달 모양 화상 흉터 위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연고를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엄마, 안 아파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지훈이가 눈물을 닦아내며 나를 향해 맑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 한 번에 내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20년치의 도끼와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훈이가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 때까지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와 1층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내 딸을 지옥에서 건져냈으니 이제 그 지옥에 불을 지르고 남은 죄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서재에는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해. 그 쓰레기들은 어떻게 되었나? 내 목소리는 다시 피도 눈물도 없는 명성그룹 회장의 서늘한 음성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대로 대성물산의 모든 투자를 끊고 어음을 회수하자마자 회사는 오늘 자정부로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빚쟁이들과 하청업체들이 들이닥쳐 강 여사 집안의 집과 차, 가구 하나까지 모조리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여우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지? 연회장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간 강 여사와 남편은 곧바로 지방의 외딴 섬으로 팔려갔습니다. 강 여사는 평생 새우잡이 배 그물에서 생선 내장을 따는 노역을 하게 되었고 남편 놈은 염전으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소금가루를 뒤집었으며 강제 노역으로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워낙 사채 빚이 천문학적이라 두 모자가 뼈가 부서져라 평생을 일해도 빚을 갚고 섬을 살아서 나오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차가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비단옷에 흙먼지가 묻었다며 갓스물을 넘긴 며느리를 길바닥에서 걷어차던 그 표독스러운 늙은이. 이제는 평생 썩은 생선 비린내를 진동하며 짠물 속에서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귀한 딸의 눈물에 대한 아주 공평하고 완벽한 이자였습니다. 수고했다. 그걸로 모든 죗값이 치러졌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박지훈 씨의 고아원 입소 기록을 추적하던 중 아주 오래전의 흔적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의 전남편 되시는 분의 근황입니다. 그 인간의 이야기,
내 핏덩이를 납치해 도망쳤다가 고아원에 짐승처럼 내버리고 사라졌던,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놈의 이름이 나오자 내 눈빛이 다시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말해. 그자 역시 하늘의 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노른빚에 쫓겨 도망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전국을 떠돌며 구걸을 하다 지금은 폐가나 다름없는 지방의 무허가 요양원에서 가족 하나 없이 짐승만도 못한 꼴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라고 합니다. 아,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통쾌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핏덩이를 버린 아비는 다리가 잘려 쓰레기 더미에서 썩어가고 있고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리던 시어머니는 섬에 갇혀 노예처럼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완벽한 심판이었습니다. 나는 서재의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의 푸른 여명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경 끌 것 없다. 이런 한 푼도 쥐어주지 말고 그냥 그 시궁창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숨이 끊어지도록 내버려둬라. 내 인생에서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졌으니. 나는 서류를 책상 위에 던져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재를 나섰습니다. 마지막 남은 복수의 조각까지 완벽하게 맞춰진 지금 내 마음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지훈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내 딸의 고운 얼굴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이불을 덮고 곤히 잠든 지훈이의 입가에는 아주 옅고 예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내 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더 이상의 눈물도 아픔도 없는 우리 모녀의 눈부시게 찬란한 진짜 인생이 바로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 대저택의 넓은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2층 서재의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하얀 파라솔 아래 티테이블에 앉아 있는 내 딸 지훈이를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냄새나는 계열사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락스물에 맨손을 담그고 산동네 굽이진 골목길에서 늙은 여우의 매몰찬 발길질에 무참히 짓밟히던 가여운 내 핏덩이.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는 저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에게서 그 참혹하고 비참했던 과거의 그림자는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젯밤 직접 골라 선물했던 진분홍색 실크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고 전문가의 손길로 정성껏 빗어 넘긴 윤기 나는 흑당 같은 머릿결. 밥 한술 제대로 먹지 못해 볼이 푹 패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어느새 복숭아꽃 같은 맑은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늘 주눅이 들어 바닥만 향해 있던 그 슬픈 시선은 이제 고개를 들고 정원을 날아다니는 나비를 좇으며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래 내 귀한 딸의 자리였습니다. 이 나라 하늘 아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천하의 명성그룹을 통째로 호령할 유일한 상속녀. 그 찬란하고 당연한 자리로 내 새끼를 되돌려 놓는데 무려 20년이라는 피눈물 나는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이 거대한 대저택은 내게 화려한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가 불을 밝혀도 내 가슴속은 늘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수십 명의 고용인이 허리를 굽혀도 내 뼛속은 지독한 외로움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1층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도 정원의 잔디를 깎는 기계 소리도 모두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내 딸이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그 기적 같은 사실 하나가 죽어있던 이 집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회장님,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김 비서가 서류 결제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창밖의 지훈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거침없는 손길로 서류 하단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명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지분 절반을 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양도하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열릴 긴급 주주총회에서 박지훈을 그룹의 공식적인 총괄 본부장이자 나의 유일한 후계자로 천명하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과 뉴스메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대성물산의 고해 부도 사태와 사주 일가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야반도주를 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세간에서는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천벌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나는 아주 차갑고 건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반도주라니. 평생을 썩은 젓갈 냄새가 진동하는 외딴섬에서 노예처럼 구르게 될 그 짐승들의 최후를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도망친 것으로 알 것입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내 딸의 고열을 빨아먹은 기생충들은 세상의 기억 속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이름으로 남은 채 영원히 소멸할 것입니다. 이제 그 쓰레기들의 이름은 내 앞에서 2번 다시 꺼내지 마라. 내일 주주총회에는 언론사 경제부 기자들까지 전부 부르도록 해. 지훈 아가씨의 자리도 내 바로 옆으로 완벽하게 세팅해 두고 명심하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나는 결제 펜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재를 나섰습니다. 구두 굽소리를 울리며 1층 정원으로 걸어나가자 차를 홀짝이던 지훈이가 나를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눈물겨운 부름입니까? 그 단어 2글자를 내 귓가로 다시 듣기 위해 나는 20년을 지옥불 위를 맨발로 걸으며 야차처럼 살아왔습니다. 지훈이는 사뿐사뿐 걸어와 내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는 내 어깨에 얼굴을 비비적거렸습니다. 화장실 변기통을 닦느라 달아 없어진 지문과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던 지훈이의 2 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크림과 정성스러운 관리로 하루 만에 몰라보게 원래의 곱고 부드러운 살결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지훈이의 오른쪽 손목에 머문 채 굳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 지훈이가 소매가 짧은 반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모욕을 피하기 위해 언제나 한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거나 낡은 고무장갑으로 악착같이 숨기려 했던 그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하얀 햇살 아래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흠칫 놀라며 내 손바닥으로 허겁지겁 그 흉터를 감싸주려 했습니다. 가난하고 무능했던 어미인 내가 그 펄펄 끓는 물을 부었다는 잔혹한 죄책감이 아직도 시퍼런 비수가 되어 내 오장육부를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카디건이라도 하나 걸치지 않고 이 상처가 보이면 사람들이 수군댈 텐데. 하지만 지훈이는 내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오히려 그 흉터진 손목을 내 눈앞으로 더 당당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저 이거 가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평생 안 숨길 거예요. 지훈아, 하지만 이 흉터는 이 못난 어미가 내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은. 내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리자 지훈이는 맑고 깊은 눈동자로 나를 마주보며 내 2 손을 제 가슴팍으로 가져가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흉터가 아니잖아요, 엄마. 지난 20년 동안 캄캄한 고아원 방구석에서 뜨거운 식당 주방에서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마다 저는 손목을 쓰다듬으면서 버텼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어딘가에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처 덕분에 엄마가 나를 단숨에 알아봐 주셨잖아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한치의 원망도 없는 맑고 단단한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픈 흉터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기적처럼 찾아오게 만든 가장 소중한 훈장이에요. 나 내일 주주총회에 나가서 수많은 카메라 앞을 지날 때도 이 상처 절대로 안 가리고 당당하게 나갈 거예요. 내가 명성그룹의 자랑스러운 진짜 딸 박지훈이라는 걸 이 훈장으로 세상에 증명할 거예요. 순간 꾹꾹 눌러 참았던 내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핏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눈부시게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 짓밟히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며 모욕당하면서도 끝끝내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던 그 선하고 단단한 심성이 마침내 내 딸을 세상 그 어떤 최고급 보석보다도 영롱하게 빛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내 아이를 품이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말이 100번 1000번 맞다. 내일 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자꾸나. 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눈부시게 찬란한 내 세상의 전부인지. 내가 감히 그 어떤 버러지 같은 놈들도 함부로 꺾을 수 없는 이 어미의 맹렬한 피를 물려받은 진짜 기득권이라는 것을 말이야. 정원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우리 모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뜨리고 지나갔습니다. 나를 꼭 끌어안은 지훈이의 어깨 너머로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득 나는 20년 전 그 지독하게 춥고 눈보라가 치던 가난한 겨울날의 시장통을 떠올렸습니다. 단돈 5,000원이 없어서 핏덩이 같은 내 새끼의 작은 손등을 매몰차게 때렸던 날, 응급실 바닥을 치며 내 머리채를 쥐어뜯었던 날,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남편이라는 작자에게 아이를 빼앗기고 피눈물을 삼키며 미친년처럼 돈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 기나긴 악몽의 시간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뼈를 깎는 고통은 바로 오늘 이 눈부신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하늘의 혹독한 시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괴물이 되어 이 거대한 부와 막강한 권력을 쌓아 올리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내 귀한 딸이 빚더미에 앉은 그 짐승들에게 하녀 취급을 당하며 길바닥에서 뺨을 맞을 때 감히 사채업자들을 부르고 단숨에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그저 골목길 어둠 속에 숨어 눈물만 흘리며 내 딸이 파멸해 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가난에 찢어지고 불타버렸던 내 가슴은 20년의 서러운 세월을 돌아 마침내 그 어떤 창과 방패로도 뚫을 수 없는 거대한 철옹성이 되어 내 딸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나는 내 품에 안긴 지훈이의 따뜻한 등을 토닥이며 하늘을 향해 아주 깊고 편안한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더 이상은 밤에 자다 깨어 흉터진 작은 손목을 떠올리며 미친 사람처럼 맨발로 거리를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내 저택의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방에서 내 세상의 전부인 내 딸이 나를 향해 웃어주고 있으니까요.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한은 세상의 그 어떤 깊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맹목적이고 처절한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자본과 권력보다 강하고 찬란하게 타오릅니다. 그날
매캐한 락스 냄새가 진동하던 화장실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묵묵히 구정물에 손을 담갔던 그 깡마른 아이의 뒷모습? 잊었나 싶으면 또 꿈에 나타나 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고 오장육부를 쥐어짜던 그 지독한 환영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색을 잃고 앙상하게 시들어가던 내 인생의 차가운 겨울은 마침내 끝이 났고 내 딸이 온몸으로 피워낸 가장 붉고 고운 봄꽃이 내 심장 한가운데 눈부시게 만개했습니다. 오늘 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약을 먹지 않고도 아주 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품 안에서 곤히 잠든 내 예쁜 딸의 따뜻한 숨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 삼아서 말입니다. 오늘의 이바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